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부담감 조금 생기고 있다, 이러한 느낌이죠. 미중 갈등이 이제 새롭게 좀 떠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전염병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여전히 나오고도 있습니다만 미중 갈등이 새롭게 떠오르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감들 조금씩 생겨나고 있죠. 즉 백신으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괜찮아졌었는데 백신으로 인해서 괜찮아진 분위기를 이제 미중 갈등이 다시 또 안 좋게 만든다? 글쎄요, 일단은 우려감에 그치는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지표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이 조금 더딘 것 아니냐, 이러한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 포지션이 그렇게 시원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이죠. 즉 우리나라 증시를 그냥 믿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이 좋을 때 조금만 들어오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사실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야지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상승하는 그런 포인트들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 한국 증시로 도대체 언제쯤 돌아올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이제 부품주들의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벌써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반기에도 역시 부품주들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인지, 물론 정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주말장이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목요일날 변동성을 조금 보인 흐름이 금요일까지, 즉 주말장까지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매수 같은 경우는 목요일 같은 때는 좀 쉬었다가 금요일 날도 오후 늦지막히 들어가시면 변동성을 최대한 흡수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장중에 혼조 양상 좀 보였습니다. 하락 출발했다가 다시 상승세 전환하려고 움직임 보였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출발해서 낙폭 키우다가 다시 조금은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5%, 나스닥이 마이너스 0.7% 정도 이렇게 하락이 된 모습입니다. 내용을만 보면은 그렇게 많이 하락한 모습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꼬리를 다들 달고 있기 때문에 저점 지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느낌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근데 분위기가 조금 애매해졌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 요소가 다시 한번 튀어나왔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경제지표가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다, 좀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호재성 재료들보다도 이 투자 심리를 조금 가라앉힐 수 있는, 뭔가 좀 마음을 차갑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찬바람 부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 하나씩 좀 꺼내서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일단 지표상에 대한 부분들도 중국 쪽 분위기로 딱 넘어가면서 안 좋아지거든요. 6월달 소비지표가 부진하게 중국 쪽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일단 중국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중국 증시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이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이 잘 올라가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내려가니까 기분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발원지죠, 발원지이기 때문에 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았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 중국의 어떤 성장률이 멈춰 있는 것, 그 다음에 성장률이 다시 좋아지는 것, 이런 과정으로 가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2분기 성장률이 전년 대비 3.2%를 기록해서 괜찮았다, 좀 올랐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즉 소매 판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소비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회복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정체될 수 있다,
멈출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와서 경기가 정상적인 속도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경기 부양하는 거 뭐 이 정도면 괜찮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중국 경제 쏴라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네, 경기 부양책 야 그거 조금만 해라. 원래 뭐 100만 달러 해야 되는 거 90만 달러만 해라. 조금 감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즉 경기 뭐 잘 돌아가는데 뭐 네, 성장률 좋게 나왔는데 뭐 당장 경기 부양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증시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통해서 시장에 돈도 좀 집어넣고 특정한 종목들한테 분위기도 좀 만들어주고 이러면 좋은 건데 요게 이제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가 좀 압박하는 모양새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증시가 이게 내려간 이유는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지표상의 모습보다도 약간 뭐라 그럴까 미중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또 그 단기간에 또 너무 올랐다라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을 보게 되면 이제 홍콩 문제 때문이란 말이에요. 홍콩 쪽 문제인데 지금 보면 이제 유력 언론이라고 해야 되겠죠. 유력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뉴욕타임즈 이 언론들이 중국 정부가 공산당원이나 그 가족의 미국 방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보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일부 특정한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에 개입한 그런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는 미국 방문을 거부하겠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중국이 굉장히 반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공산당원 그 다음에 뭐 그 가족까지 전부 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브리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일단 피했습니다. 뭐 그렇다 아니다 대답을 하진 않았고요. 대신에 중국에 대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네, 얘네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네, 모든 준비는 끝났다. 하지만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렇게 흘리는 내용들은 일단 정치인들의 대부분의 수법입니다.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하고 잘 해야 돼. 이런 거.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조치가 실행되면 양국 관계가 엄청나게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왜요? 공산당원 그 가족도 전부 다 미국에 못 들어와라고 해버리게 된다면 이거는 약간의 침해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너 나하고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지?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또 불거져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것을 승인할지 안 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글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겠죠.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승인을 하고 의회에서 캔슬되는 상황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의회에서 뭐 승인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참모진이나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푸시업을 해주고 대통령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하여튼 뭐 어떻게든지 간에 안 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긴장감만 고조시켰다가 결과만 좋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일단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좀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홍콩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일단 진행이 되게 된다면 당장 이제 좀 위축되거나 또는 무역 분쟁에서의 어떤 부분적인 갈등 이런 요소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는 거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제 지표도 우리 썩 좋지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다 나쁜 소식만 있네요. 네. 일단 실업수당 청구자 건수가 130만 명, 일단 10,000명이 줄었어요. 괜찮긴 하죠. 근데 예상치가 125만 명이야. 야, 120만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130만 명 그대로 나왔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건수가 17주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고용 회복이 그렇게 순탄치 않다. 자, 17주 정도 됐으면은 이 실업자 수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계속 100만 명 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이상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42만 명.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실업 상태를 유지한 사람들의 숫자가 이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일단은 조금 줄었습니다. 네. 42만 명 감소해서 1700만 명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42만 명 감소했다. 뭐 간에 기별이 안 가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소매 판매는 조금 증가했네요. 미국 쪽 소매 판매는 7.5%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전망치 보면 5.2%보다도 양호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소매가 좋으면 괜찮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일단은 긍정적인 지표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워낙 나쁜 소식이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나쁜 소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악재라기보다도 약간 그냥 우려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냥 투자 심리가 흔들릴 때, 너 왜 흔들려? 그럼 좀 이런 부분이 좀 있어. 네. 뭔가 딱 꼬집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는 거. 그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미국 증시는 뭐 이런 상황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약간의 이제 이런 변동성, 보합 또는 이제 약세 흐름, 이런 느낌들이 국내 증시에도 오늘은 정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전 변동성 일단 생각하시고요. 매수 오후부터 또는 늦지막히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한국 증시로 외국인들은 도대체 언제 돌아오냐? 최근에 3거래일 연속 매수세, 근데 다시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 막 그냥 바쁘죠. 네, 외국인들 근데 규모가 크지도 않아요. 이렇게 막 푸시업 해가지고 밀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 본다라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좀 들어와주면 좋겠는데 조금 야속하다 생각될 수 있겠죠.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아직 리스크 해소가 안 됐는데, 아직 위험한데, 나는 들어갈 생각이 없는데, 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로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습성을 보게 되면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이머징 마켓, 즉 이런 신흥 시장 쪽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즈음에서 이제 신흥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막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할 때 우리 잘 아는 것들, 우리도 사실 미국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미국 저 산골짜기 켄터키주에 있는 뭐 그런 통닭 회사 이런 거 만드는, 켄터키 하니까 통닭인가요? 네. 아무튼 그 켄터키주에 있는 통닭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찾아내기도 어렵겠죠. 그냥 애플, 아마존 이렇게 큰 종목들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렇게 대형주 쪽에 푸시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을 못 빼고 기다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제 최근에 근데 순매수를 했었던 3일간의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상당히 많았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은 최근에 그냥 한쪽 방향으로 계속 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차익 실현 들어가서 다시 현금 확보하고 기다렸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를 계속해서 그냥 커팅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조세 당분간은 예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본다면 이제 그 리스크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굉장히 큰 부담이겠죠. 일단은 리스크 해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면 위험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위험하지 않아야지만이 그 시장에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투자할 만한 맛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겠죠. 내가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뭐라 그럴까,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니까 안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뭐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도 않았고, 또 한 가지 본다라면은 그 백신이나 이런 것들 개발 단계도 아직 확실하지 않죠. 나온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언제 걸릴지 언제 나올런지 확실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들쭉날쭉하는 모습이고, 우리나라 아무리 좋다라고는 합니다만 중국의 영향 많이 받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흐름을 일단은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본다면 일단은 일단 외국인들에게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좀 불안정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충분히 증시를 받쳐주고 이제 바닥이다라고 확신이 되었을 때, 그럴 때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부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인가 안 들어올 것인가 지켜보고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또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인들 수급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속 당분간은 혼조 양상,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벌써 주가가 2배로 껑충 뛰었다. 하반기 부품주 뜰 것인가.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반기에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IT 쪽도 될 수 있겠고요. 뭐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생산하는 그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 생산 규모도 커지게 되겠죠. 생산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부품 아니겠습니까? 부품을 조립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 상승 3위, 그러니까 10개 업체들 중에서 4군데가 벌써 부품주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G 부품주가 이제 가장 크게 잡아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DKT 같은 경우가 벌써 115% 올랐다라고 합니다. 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따라서 5G 미래차 인터넷 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상승세가 벌어졌고, 증권사에서는 이제 너무 올라가면 문제다. 반드시 펀더멘탈을 따져봐라. 테마주를 주의하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건 다 아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의 그 한국판 뉴딜 종합정책을 좀 살펴보면 디지털 뉴딜이 있고요.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국책과제, 즉 정책 수혜로 분석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면 주가는 굉장히 많이 선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 좀 보면 이제 5G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집중하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DKT 같은 종목이 5G 관련한 케이블 관련 사용 승인을 세계 최초로 퀄컴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면서 계속 상승세 보였고요. 115%나 올랐다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5G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드리면, 이 국내에서는 이제 5G 인프라 구축이 다 거의 완료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뭐 별거 없네. 이제는 그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그 5G 장비 쪽에서는 이제 한물 갔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고, 또 컨텐츠나 뭐 빅데이터 뭐 이런 쪽 인터넷 그 솔루션 이런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 이제 많이 상승한 이후에 더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이게 얼마 전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를 끼고 들어가는 전 세계의 이 5G 통신망을 구축하는 거. 이렇게 되면 상황이 또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전 세계에다가 중계기 갖다 꽂아야 돼. 통신장비 갖다 꽂아야 돼. 5G 통신망 구축해야 돼. 이렇게 되면요, 수주부터 시작해서 그 규모 자체가 엄청나겠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다 할 수도 없고요. 자국 내 기업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달라겠습니다만, 일단 삼성전자라는 큰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 내가 갈 테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부품 좀 공급해줘. 이렇게 되는 순간, 네, 시장에서 참여율이 확 올라가게 되고요. 또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을 누리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기대감들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미래 먹거리, 그 다음에 이 5G 관련한 부품들, 주들은 이제 사양되어 가던 상황 속에서 살아나는 구사일생의 기사회생,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기사회생, 죽어가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기분들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장비 이쪽으로의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장비를 어떻게 좀 그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 내용이 좀 나오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3분기부터는 IT 쪽에서도 좀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네, 이제 하반기에 부품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걸기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약간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그 다음에 경제 지표도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약하게 나오면서 실망감을 주었다. 즉, 뭔가 이제 불안한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 요소가 실체가 됐을 때는 주가가 큰 폭을 하락하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실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약간 주춤거린단 말이죠. 이럴 때는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확실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현재 미국 증시에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고요. 자,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좀 주춤거리고 좀 애매한 포지션을
보였었던 외국인들의 이런 모양새들, 바이코리아 도대체 언제쯤 오냐? 왜 계속 팔기만 하냐? 여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이었죠.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이 뭐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완벽하게 클리어하다라고 볼 수 없죠. 외국인들은 해외 쪽에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보시면 기관과 같은 이런 그 메이저급 투자자들이 시장의 안정성을 만들어 놓고 증시를 조금이라도 올려놓은 다음에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네, 외국인들의 이 바이코리아가 언제쯤 될 것인지 그것은 네, 알 수가 없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자, 그다음 하반기에 부품주가 뜬다. 네, 한국판 뉴딜, 뭐 국가 정책 이런 것들 나오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기대감들은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상황을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특히 주목받는 것이 5G 관련주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들이 밀고 나가게 되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정책 수혜는 꾸준하게 약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과 엮이게 됐다거나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긍정적인 내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느긋하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부품주들 움직임들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최소한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일단 주식을 팔게 되면 이런 모든 희망이 접어지게 되고 일시적으로 패배했다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은 이제 그 손절매도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락하고 있는 주식일지라도 다시 상승할 거야, 다시 회복할 거라는 어떤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희망 고문을 자기한테 계속 하게 됐는데 일단 손절매도 하게 되면 그거에서 탈출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다시 냉정하게 다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는 거,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상황이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너무나 다르게 반대로 움직인다면 손절매도를 통해서 그런 어떤 지옥,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죠. 손절매도 자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만 가끔씩은 필요할 때도 있다. 왜? 손절매도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돈이 생기잖아요. 그 돈으로 뭐 맛있는 거 사드셔도 되고요. 더 좋은 주식 매수하셔도 괜찮겠죠? 네. 자, 오늘 아침 시황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저는 장중 시황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